공론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수기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대구 경북연구원과 한국 NGO학회 그리고 한국공론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학술회의를 여기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주최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실천 과제가 바로 수기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그 결과 어떤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말로만 수기민주주의 공론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와 다른 입장이나 처지에 있는 상대편이나 상대 집단을 어떤 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내 편과 어떤 말하자면 적군과 아군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공론장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공론장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공론장을 정말 말 그대로의 어떤 수기 민주주의, 심도 있는 토론을 이제 우리가 수기라고 합니다만 이런 수기 민주주의를 이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정부는 뭘 해야 되고 지방정부나 또 이런 시민들은 각각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실천 과제를 고민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오늘 이 학술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여기 오늘 모여서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결과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융합이란 것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를테면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가 세상을 보는 어떤 이해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해 방식을 가지고 이제 공론장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모이면 거기서는 각각이 다른 시각으로 어떤 사물들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각자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공론장의 그 의미란 것은 각자가 다른 이해가 거기 다 나와서 지평이 융합되는 그런 어떤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다른 각자의 사람들의 시각이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되고 또 어떤 일변도의 그런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보편화된 시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 수기민주주의가 그러한 지평융합을 계속 공론장을 통해서 일궈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 페이퍼들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수기민주주의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인 이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뭔가 논의는 해보고 했지만 실제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학습하거나 실천해 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운동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항상 표현하는데 오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론장이 이것을 어떻게 시민의 것으로 제대로 돌려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그런 지혜가 모아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셀러 발제하실 분께서 한 20분 정도 되겠죠. 20분씩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포함하신 분께서는 18분, 넉넉하게 하게 10분 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통한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정희 교수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아까 얘기하셨지만 오늘 주제가 지금 수기민주주의인데요.
아마 지금 한국 사회, 현 단계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실천 과제가 저는 수기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기 민주주의, 숙의, 아까 토론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뭐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숙의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여러 용어로 학자들이 쓰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그 용어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 일반 시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학습하고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가지 키워드를 뽑아내라고 하면 참여, 학습, 토론, 의사결정 4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기형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가 이제 다 서구에서 사실은 들어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공론조사, 수기형 여론조사라고도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공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통용되고 있고요. 시민 원탁회의도 있고 합의회의, 뭐 시민의회, 시민대신원, 플래닝셀 등등해서 많은 수기 포럼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기 포럼은 그 네트워크의 한 노드입니다. 노드라고 하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연결 지점을 노드라고 하잖아요. 그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이다. 수기 포럼은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 포럼이라는 작은 공론장을 넘어서서 영어로 이제 수기 포럼을 미니 퍼블릭스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작은 공론장을 좀 넘어서 전체 이 시스템, 수기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수기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 수기 포럼의 4가지 그 키워드를 참여, 학습, 토론, 의사결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토론 이전에 중요한 것이 사실 학습이거든요. 학습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렇게 찬반 투표를 결정할 경우에 찬반 양측의 쟁점이 뭔지를 시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주시가 제공한 찬성 측의 자료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경제성과 미래 예측 이 부분은 과장돼 있거나 근거가 부실하거나 반대로 재정 압박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반대 측에서 자료집을 만들다 보니까 같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상호 모순되는 내용도 많았고 이제 이게 제 의견은 아니고 자문단들이 이게 그 제출한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도대체 이 핵심 쟁점이 뭔지를 인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중립성의 훼손 문제인데요. 그 광주시 입장은 뭐냐하면 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반대측 시민단체는 있지만 찬성 측의 시민단체가 찬성 측의 민간 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나 처음에 이제 광주시가 찬성을 입장하는 대변하는 기구로 나서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반발에 부딪히니까 그러면 합의를 한 것이 도시철도공사가 반대측 이해관계자로 이렇게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가 찬성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수기 포럼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찬반 양측의 시민들이 뭐 결과를 수용했고 16년간의 논쟁을 끝냈으니 이게 성공한 포럼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표의 선명성이 높고 뭐 수용성은 높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던진 연구 질문은 바로 이제 수기 시스템 차원의 역량이 발휘됐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사실 수기 포럼의 제일 중요한 그 공정성, 중립성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의 학습을 도울 자료집의 어떤 부실 문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 경제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또 좀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미래 교통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건가 이런 많은 의제들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도성 논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찬반 투표 결과로 모든 논의는 끝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수기 시스템 차원의 영향이 발휘된다? 이것을 수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수기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제 그 분석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신데 아마 광주에서 이거는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건 수기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이 사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뭐 세 가지 정도 우리한테 필요한 시사점이 뭔가를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일회성, 단발성 포럼 한번 한 거 이거를 수기 민주주의로 포장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시사점은 광주 사례가 보여주는 건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이해 당사자의 한 축으로 참여할 경우에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가진 자원 자체가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비대칭적입니다. 그런데 시는 시민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홍보 광고를 하는데 시민사회는 그냥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자원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는 모든 정보를 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러면 사실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추진하는 수기 포럼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인 행정의 중립성 의무 어떤 중립성 의무 이게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구 사례를 통해서 얻은 시사점은 시민단체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저는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사례는 사실 시민단체, 반대적 시민단체가 아예 처음부터 원탁회의 참여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시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0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지만 이런 식의 태도는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NGO들이 각각의 어떤 이념과 가치를 주창하는 NGO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작은 공론장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개방된 넓은 공론장에서 다양한 시민들과 이런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NGO 스스로도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그래서 공론장에서 어떤 NGO 역할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기를 요청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공론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말 그대로 현안을 중심으로 그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까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전체 12개월 중에서 2개월을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전에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시민단체하고 서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절차를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절차에 대해서 합의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공론장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고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이고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것인지를 논의와 현장 조사 그 설계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론장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 경남 모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론장의 의미는 뭐 전통적으로 소통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의제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고 또 현재처럼 우리가 토의 민주주의하고 결합해서 쓰죠. 그래서 토의나 수기가 강화된 학습이 강화된 과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론장이 굉장히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뭐 공론조사 방식을 가지고 남이 만든 거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한 거 가지고 그 사안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그거는 민주주의에 관한 그 수기 민주주의에 관한 경험의 부족,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거죠 근원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자기 목적에 의해서 강주 공론화부터 뭐 신고리까지 다
자기 목적에 의해서 공론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삶과는 무관한 논의 주제입니다. 대부분 간접적으로야 뭐 관계되지 않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참여 의지와 관계없는 무작위 추출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천편일률적인 진행 방식, 그죠? 딜리버레이트 폴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스스로 연구용으로 개발된 것이거든요. 퓨시킨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게끔 그 선호 투표에 의존하는 방식을 계속 써왔죠. 공론장의 그 위기는 실효성 없는 결정. 예. 실제로 공론장에서 결정한 것을 번복하기도 하잖아요. 제주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그 대구 사례에서. 그다음에 갈등의 재현이나 심화, 그다음에 동원에 의한 피로감 같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론장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핵심적으로 이 5가지라고 봅니다. 삶의 현장에서 발견한 공적 주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자 구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안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창의적인 방식을 개발해야 되고, 생산적 논쟁이 가능한 과정이 돼야 됩니다. 생산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지금은 의견 수렴용 공론화를 하고 있거든요. 쟁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쟁점이 없는 심화된 논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소위 뭐 병청인이 이런 얘기하면서 논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갈등에서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형성해가면 돈이 그렇게 들 이유가 없습니다. 네, 10분의 1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외주 회사라고 하는 것이 왜 딜리버레이트 폴링만 쓰냐면, 그것을 수행하는 외주 회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모델이 피시킨이 만든 공론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따라서 이 과정은 실제로 그 논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에 간담회 등을 하면서 내용을 구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성을 통해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은 이 모델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스스로 형성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제안이 이루어지고 핵심적인 이해관계 단체들 간에 이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 합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간의 뭐 통합 논의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반대자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공론장을 만들 때요, 가장 우선 만나야 될 사람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공론장에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프로세스를 이미 진행시켜서 의제라든지 프로세스를 정리한 다음엔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거는 디자이너의 문제이고 사상의 문제예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이스가 가장 큰 집단하고 먼저 논의를 해서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죠. 그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그 부담이 없이는 실제로 합의 목적의 공론장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희들이 5개 시군에서 결국은 20명씩 1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왜 인구 비례로 안 하고 왜 지역별로 동수로 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요.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분석과 갈등의 구분선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 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갈등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가지고 인구 구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지역 내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공론장 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도민의 높은 관심과 자발성을 확인을 했어요. 삶의 문제잖아요. 자발적 신청에 의한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 거죠. 무작위 추출 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 간, 지역 내 계층 간의 갈등이 내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갈등 구조를 반영한 인적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학습과 수기 과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서 이것을 설계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호 기반의 의사결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죠. 여태까지 대부분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러면 합의 기반 공론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이 외에도 뭐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 네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설계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서 이 백서 나오면은 구체적인 과정은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안서가 이런 내용들로 제안서가 만들어져서 공론화 협의회에 넘어갔습니다. 네. 그 공론화 협의회가 만들어지고요. 네.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검증단이나 의원단으로 포괄을 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그래서 지역별로 20명씩 하되 이 사람들을 온오프라인 신청을 접수해가지고 그 신청자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근데 말씀드린 대로 도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문제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려면 이 홍보하고 주민토론회를 굉장히 강화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20명씩 100명을 구성하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1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참여자들 가운데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은 20명씩 그 다음에 성별은 6대4를 넘지 않도록 그거는 뭐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이게 농촌지역 진주 사천 같은 경우에는 도해지역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농촌지역인데 이게 인구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도심 지역은 인구 비례 그대로 6대4 정도로 5대5 정도로 하고 농촌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너무 커가지고 7대3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젊은이들이 50대 미만이 30%는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의제가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공공의료 현황과 주요 과제, 그다음 필요성, 설립 조건, 의료 취약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도민참여단을 구성을 한 다음에 사전학습을 했죠. 사전학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전학습 자료를 만들 때 광주나 여태까지 기타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전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만 관심이 있으면 찬방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찬성적 의견하고 반대쪽 의견을 균형 있게 실른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고를밖에 못하죠. 근데 향후에 공론장은 시민이 스스로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공론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한국 공론 포럼에서 시작을 했는데 공공의료 같은 거 지금 국민의 목소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공의료 같은 것을 주제로 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형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절차적인 공정성과 내용에 있어서 이 탁월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통 권력을 형성하는 그래서 의회를 압박하고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자율적인 공론장을 형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분 한편에 말하면 이제 우리 노인 선생님께서 좀 더 이제 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소개하시는 분석을 가지고 사례를 분석해 주셨고 이제 우리 박승 대표님께서는 실제 총괄하셨던 경험 바탕으로 그것들을 좀 해석해내시는 부분 주안점들을 좀 같이 경험을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는 순서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7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7분까지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성실하게 보니까 토론을 준비를 해서 또 의미 있는 기간을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소영 선생님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훨씬 정리가 되고 특히 박태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쭉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들으니까 제가 그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디테일과 감명이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김정희 교수님 발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수기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사례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봐왔었는데 그 시스템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서 한번 전부 다 그 평가를 해보는 그런 과정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시민원탁회의가 어떤 목적이나 또는 그 진행의 과정에서 이제 질적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 질적 전환은 시민원탁회의를 찬반을 통한 어떤 결정의 그 결정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반영하고 싶을 때는 정말 좋은 근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찬반 선호 결과보다는 어떤 다양한 정책 대안의 제시 정도 그리고 시민에 의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대안 제시 그리고 어떤 그런 장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민원탁회의를 뭔가 우리 대구시의 현안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포럼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민주주의의 학습장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금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갈등 구조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근데 이럴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갈등 관리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딜이 되고 뭐 윈윈이 되지만 사실 윈윈은 합의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소시에이션이고 합의는 이제 컨센서스인데 컨센서스는 물론 양보 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것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제3의 어떤 가치로운 어떤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서부 경남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파가 되든 세 파가 되든 갈등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 속에서는 이게 적당히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초기에 자율적인 그런 공간 구조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율성은 결국은 뭐 저는 행정이 쉽게 넘겨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제 숙제를 만들어내는 뭐 행정보다 앞서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이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라는 것은 독립적이어야만 한다는 것만은 아니다. 자율적이라는 말 속에는 스스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이 포럼 참여자들 혹은 담론 참여자들이 스스로 결정해내는 거.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기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사실은 공론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무선 표집을 하고 사전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공동체의 의지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그 누구도 사실은 뭐 통계학적이나 과학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민원탁회의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한된 조건에서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대구 그 신청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별도로 마련이 돼서 진행이 됐지만 결국은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 장은 사실은 대구시민원탁회의가 그 기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결과에 대해서 공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언론도 시민들도 평가를 하고 모두가 수용을 했죠. 다만
이 시민 원탁회의가 참여한 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평가하거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저는 이 부분이 대구 시민 원탁회의의 그냥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 원탁회의가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주인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외주업체가 이 원탁회의를 운영을 하고 사무국에서 또 운영하신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 7,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노하우를 대구 지자체가 사실은 쌓아오고 가져와서 지금 현재에선 새로운 어떤 모델들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어떤 외주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어떤 이 시민원탁회의가 갖고 있는 어떤 본래의 기능들을 또 불신하고 또 어떤 회의론까지 오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시민원탁회의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실 진단을 공론의 사실 제일 첫 번째 단계 현실 진단인데요. 그 현실 진단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전문가와 이제 행정당국 또 시민단체 언론들이 한데 모여서 지금 시민 원탁회의에 대한 어떤 공론의 장을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소통의 그런 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학습 수기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학습하는 자세로서 이것을 모든 것을 오픈마인드로 내어놓고 모든 컨텐츠를 다 올려놓고 학습하고 이 참여한 주체로서 권리를 가진과 동시에 책임을 가져야 된다. 행정의 무간섭이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은 상당주의 수기민주주의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이 행정에서 도저히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수기민주주의 장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행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민한 아주 중요한 수기민주주의 컨텐츠의 당사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이렇게 어떠한 것들이 쟁점 사항이 있고 해서 정확한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참여자로 고정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양한 수기민주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민사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뭐 일정 정도의 이 그 공론화 테이블에는 반드시 참여할 권리와 책임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합의를 이끄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면 다양한 주체의 참여도 조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합의적 민주주의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왔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갈등과 대립의 진영론이 뭐 이런 속에서 참 사회가 나갈 길을 같이 모색하는 게 기본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거기에 볼 때 제가 수기적 민주주의가 꼭 필요할 거라 보고 있고 오늘 이 프레이가 그게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이제 원탁 회의가 꼭 반드시 좋다 나쁘다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토론의 이제 방법으로서 지금은 뭐 여건이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토론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로 2015년도에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한 기구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그 원탁회의 방법들이 꽤 많이 도입이 됐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공론화 방법으로 해서 막 이렇게 진행됐는데 사실 그러한 이제 회의들은 딱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례들이 좀 많았고요.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매년 행사를 하도록 이제 조례 규정을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민 원탁회의를 운영할 때 크게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제를 발굴을 해서 선정하는 단계, 두 번째는 참여자를 모집을 하는 단계, 세 번째는 원탁회의를 개최를 해서 쉽게 말하면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그 단계,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나오던 결과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비대면 준비 과정에서는 첫 번째 단계하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의제를 선정을 하고 마지막에 결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이 먼저 정할 수 있는데 실제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들이 원탁회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세 번째는 행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원탁회의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만나서 바로 옆에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준비 과정에서도 예전에 하던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또 참여하신 시민들이 얘기해주는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 보안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키워드로 해가지고 그룹핑한 부분인데 이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비대면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한계점도 있고 그리고 대면에서 이제 가져오는 뭐 그런 장점들을 좀 채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 여건상 대면으로 토론회를 한다는 게 당장은 지금 좀 불가능한 이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비대면에도 적합한 저희가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든가 방법들을 조금 많이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뭐 아실 분 아시지만 정년 논란의 과정과 내용은 뭐냐, 이제 할머니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돈 문제, 회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향성 문제 다 얘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게 윤미향 의원 대표성 문제도 나왔었던 거고, 거기에 또 윤미향 의원이 있었던 정의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발표부를 딱 마무리하고 갔더니 그 오후에 또 검찰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윤미향 의원에게는 안타깝지만 뭐 6개 항목 기소되는 상황도 있었고 이게 이제 법정 투쟁으로 가겠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구 편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용수 할머니 편, 뭐 윤미향 의원 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또 정의원을 두둔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운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위안부 운동을 넘어서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 지금 아주 최악의 관계를 만들고 있을 때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이 논란을 중심으로 좀 발전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논란을 중심으로 나왔던 그 과제들을 정확히 우리가 받다 않고 그 받아든 거를 앞으로 어떤 방식의 운동으로 나아갈 건가, 그것을 만들어갈 건가가 우리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정의원 논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과제가 남겨졌죠.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운동의 주체가 다주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할머니의 문제 제기는 단체와 한 몸처럼 여겨졌는데 한 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나온 거죠.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첫 신호판이었죠. 두 번째 과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학술적 논의를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뭐냐, 맨날 정부가 피해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맨 처음에 얘기는 사실 일본 정부가 자꾸만 부인하니까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말이 나오다가 2015년에 이제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이 사실 국가적 어떤 기제로 사용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 위안부 운동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운동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시작됐던 이런 그 위안부 운동이 국제사회로 전폭적으로 이렇게 확산돼 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전시 중 여성 성폭력하고 연계되면서 운동이 굉장히 확산됐던 측면이 있고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움직였죠. 이런 부분이 일본 정부를 움직이게 했고 또 국제기구로 움직이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운동은 여성운동 1세대들의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87년 이후에 이제 여성운동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정연이 90년대 만들어지면서 그 운동세대가 그대로 결합이 돼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 80년대 운동이 다 이렇게 헌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헌신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됐던 거고, 그리고 또 그 헌신성과 또 대의적 명분으로 우리 국민 안에 있었던 민족주의가 잘 정착이 돼서 그것이 견고하게 유지됐다고 보여집니다. 할머니가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역사 교육과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제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공론장 마련을 통해 새로운 운동을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아까 일단 피해자 문제도 그렇고 유족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단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제 이런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대구라든가 다양한 방식에서 지금 이제 이런 공론장이 있을 때 이런 공론장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돼서는 국가적 의제라든가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청소년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어떤 과정으로도 이게 더 어떤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국내적으로는 정의원 논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다양한 생각,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국민들 안에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조금 더 자리 잡고 어떻게 한 단계 성숙될 수 있을 것인가로 갈 수 있게 이 국내적 공론장을 활용하면서 국민 의식을 넓혀나는 거, 그리고서 우리가 민족주의에 그냥 노출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국가를 넘어서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가 플러스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 이제 구체적인 예로는 한국과 일본 사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런 미래 세대가 자기네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어떤 역사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가면서 갈 수 있게 어떤 국가적 세팅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네네 단위로 가야 되겠다.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이냐, 여기에서는 운영이라고 아무리 그 언론계라든가 또 시민사회 전문가, 그 경제계, 이게 다 다양한 구성 원칙을 가지고 된 운영위원회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의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논의하고 또 그것을 합의하는 것이 더 언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의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을 올리는 것도 이제 안에는 이제 담고 있지만, 원래 이제 시민들이 어떤 의제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그 어떤 논의를 이제 해나갈 거야라고 하는 것을 좀 열어놨으면, 의지의 발굴에 있어서도 시민 공모 방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아예 기술을 가진 자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누구나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로 풀어놓고 기술 교육을 시켜 보완을 하면 가능할 거다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좀 더 보완이 된다면 대구가 이 코로나 시기에서도 시민 언탑계를 훌륭하게 발전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우리나라에서 역사 문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열었던, 그리고 특히나 한일 문제를 가지고 공론장의 필요성을 제기를 한다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에다가 또 정대의 문제에다가 어떤 정치적인 주관성을 부여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한번 수기민주적으로 풀어보는 게 어떠냐, 이걸 대비했다 그러는 것이 상당히 혁신적이고요. 이 물꼬를 터주셨다고 하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한국 시민사회 대전환을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 거고, 그 화두를 던졌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이후에 시민사회가 다원성이 기초한 사회 속에서 다양성이 보다 더 증대되어야 한다는 과제하고 함께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큰 파장이 던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 시민사회가 변해야 할 부분을 정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좀 선생님 직접 던지시는 역할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너무 후련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 마을자치,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저는 공론장이지요. 그러니까 대구 전역에서 이제 하는데, 여기가 대구가 139개의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일상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면 어떤 주제든 그 대표성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누가 마을 주민들이 그 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논의하는데 그걸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그런 제도에 기반해야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3,600개의 읍면동이 행정동인데 이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고
그거로 판단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한번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막 결론을 내야 되니까 공론장의 이 논의를 통해서 읍면동 마을자치에 이때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공론장이 제도화되고 그걸 통해서 공론장이 더욱더 완성돼가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이미 지구상에 이런 걸 시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고 우리 앞으로 이 마을자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국가주의 뭐 우리가 민주화 하지만 국가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요. 각자가 이걸 지역주의와 자치주의로 전환한다면 한일 간에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국가주의는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빅맨들이 이제 막 서로 막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그 지역주의가 아닌 정말 국가주의에 대별되는 지역주의로서의 이거는 지역 간의 화해와 협력의 방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괜찮은 공론의 프로세스로 우리가 좀 그런 배경에서 이제 마련해 볼 수 있겠다. 왜 지금 뭐 이런 그 공론장이 수기라는 말이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다수결 방식의 품결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부족성이 완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소기 민주주의 혁신이 뭐 공론장이니 뭐 의제 발굴이니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은 행정이나 뭐 이제 관료들이 주장을 해놓고 민간을 계속 오라고 하면서 민간 의사를 전혀 반영을 안 해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반성을 하자면 저도 협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설계를 그 정책 수혜자들에 맞춰서 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협치의 이제 지역혁신과제 이런 거를 발굴하면서 느낀 거는 공론장이 합리적으로 구성 운영되지 않으면 수기는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공론장은 제 관념으로는 객관적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객관식 선택이 아니고 주관식을 좀 합의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다수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절충안을 마련한 합의 이제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탈락시키거나 선정 방식으로 가는데 절충 보완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정책 결정자의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부분도 조금 보여요. 어떤 걸 거쳤으니까 우리는 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신관치의 도구가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 진행 방식과 절차와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미 다 정해와가지고 그냥 따라오라고 하는 방식이 많아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성이 부족합니다. 나는 회의도 왔지만 그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돈은 다 세금이고 매몰 비용이 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 실명제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청이나 시청이나 정부 이런 데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주 작은 단위의 공론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직이 굉장히 약간 정치 조직, 관변 조직, 선거 조직 이런 정도인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좀 재정비해서 소규모 그런 그 논의가 늘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논의는 없고 농골 행상만 있고 이런 형국이에요. 좀 우리가 이런 학술적 논의를 하는 우리 자신이 조금 자기관상하고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시민사회에 좀 제안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재본을 공론장의 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연 사태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조국 사태 또 무슨 최근에 뭐 박원순 사태 무슨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굵직한 사건들이 모든 게 정파적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시민사회를 평가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한국 사회 공론장을 변질시키는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의연 문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무슨 민주 대 반민주 세력, 또 개혁 대 반개혁 세력, 내지는 또 민족주의자 대 토착 외부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정치권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실 국민들을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연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정의연을 어떤 그 반대 정의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사회는 다 토착 외구들이야 뭐 이렇게 매도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정의연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으면 이거는 또 다 친정부 세력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홍해 가르듯이 모든 공론장을 이렇게 뭐 정치권에 사실은 의해서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그 극단적인 시민사회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만 갈라지고 있어서 정의연 문제나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시민들이 합의를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공론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조금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모셨습니다. 공론장에 저는 위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론장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네. 지금 뭐 이를테면 뭐 쇠퇴했다고 도시 재생할 때 언제 화려한 적이 있었냐. 늘 그런 아쉬움이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그 토대가 되시는 분들이 세상에 좀 이렇게 쓸만한 유용한 도구를 좀 많이 던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론장에 대해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범하지 않을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좀 더 많이 얻어가려고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현장 소리 좀 많이 못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수기민주주의라는 게 이론적 체계만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고 펄세 닿는 거고. 그래서 아직 이 공론장이라는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는 걸 것 같고 우리가 필요되는 거고, 또 하나 부분은 우리 사회가 뭔가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조짐이 있는데 변화되는 조짐 속에서 어떻게 이 맞춰갈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 고민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공론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걸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버전업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이 학회의 이 부분은 이제 물꼬를 탔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과정에 자기 성찰이라는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뭐 그다음 단계 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역할과 사실은 그 지역사회의 담론을 구성하는 거는 일반 시민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고 지방의회도 있고 이런 대구 경북연구원 같은 연구원도 있는데, 시민사회와 행정과 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각각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반드시 뭐 이렇게 기초지자체에서만, 예를 들면 공공의료 같은 거는 그 전사회적인 사안이거든요. 의료는 누구한테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초부터 이렇게 역량을 키워나온다라고 하는 원칙에는 뭐 너무나 공감하지만,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사회적인 공론장도 가능하고 작은 사회에서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상업화보다는 어쨌든 자율성을 키워서 우리 손명갑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것이 지속 가능한 길이다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에 너무 의존적이에요. 비용, 운영, 의제까지도 전반적으로 그 의존 정도가 자율성이 너무 취약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자율성을 키우면서 그 공론장이 갖는 유일한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론장이 갖는 힘은 그거는 도지사나 그런 사람들이 담보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공론장이 갖는 원천적인 힘은 그 절차적인 공정성과 그 내용에 있어서의 탁월성으로 소통 권력을 형성하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편향성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론장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원천적인 힘. 시민사회가 이념성 가치라고 하는 것과 지금 그 다원성 개인화라고 하는 것과 그 충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민사회는 그 자기 동질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한은 공론장에는 현재의 형태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제도화의 필요성은 예컨대 꼭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제도화라는 거. 그러니까 예컨대 꼭 법제화, 조례나 혹은 뭐 법률로 하지 않더라도 패턴화 시킬 수 있는 거. 뭐 적어도 그러면 수비민주주의적 공론장 그러면 적어도 그거는 자율권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 행정 입장에서도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자치의 영역을 우리 NGO 학회에서 중요 어떤 영역으로 시민사회의 사실은 지역 개념이 그동안 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라는 개념도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연구 테마로 그쪽에 조금 더 강조하면 공론장의 문제와 또 NGO의 NGO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 평가하는데, 저는 NGO가 지금 앞으로 미래 발전에 하여튼 지금 2, 3%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델을 NGO로 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영역은 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미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새로운 장이지, 아무도 그걸 주목을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국가 운영 시스템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NGO가 그런 쪽에 특화돼서 이제 작동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좀 가능성을 또 서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의제를 관철시키는 데만 좀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NGO가 던진 의제를 관철시키기까지 과정에 어떻게 좀 더 많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그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NGO의 어떤 새로운 변형, 그 다음에 학계 이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연구 논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